네, 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북한이 러시아에 대규모 파병한 근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북러 혈맹이 현실적 위협으로 급부상하면서 한반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랑 속으로 휩쓸리게 됐는데요. 전 세계의 안보 지형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미국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아직까지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관련 내용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관한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북한이 12,000여 명의 병력을 러시아로 파병하기로 한 정황들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외신들의 보도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를 통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한글로 된 설문지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러시아가 북한군을 위해서 준비를 했고 러시아 훈련소에 북한 억양에 들리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동영상 그런 자료들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 정찰 위성 자료들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하면 지금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단계가 아니라 이게 어떤 파장을 미칠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따져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요. 북한이 작은 거에도 사실은 발끈하는 성향이 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사실 묵묵부답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사실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암묵적인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인 게 이제 맞다고 보고요. 다만 북한이 이러한 수순을 밟고 조만간 기정사실화 단계에 접어들어서 좀 더 가시적인, 즉 파병에 대한 가시적인 행보를 드러내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이제는 대응의 시간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 근거가 될 만한 정황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도 북한군 병력이 러시아로 이동하는 위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사진이 뜻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국정원이 이 사진을 공개했다는 것도 여러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 그 해당 위성 사진은 전략 정보에 해당돼요. 전략 정보는 숨기고 있어야지 가지는 임팩트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나서서 공개를 한 거는 한 3가지 정도 의미가 있다고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안의 심각성이죠. 이 사안은 한반도를 넘어서 국제 안보에까지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한국이 이런 정보를 갖고 있다면 알려줘서 다른 국가에게도 준비를 시키는 측면이 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예. 그게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게 위성 한국과 북한이 위성 대결을 펼치고 있어요. 네. 예. 우리나라가 4.25 사업에 따라서 5개의 정찰 위성을 갖추고 2030년까지는 초소형 위성까지 40개를 갖춘다는 목표를 하고 있고 여기에 맞춰서 북한도 대응하겠다고 나서면서 군사 정찰 위성을 이미 1개를 성공시켜서 만리경유를 운용 중이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군이 정찰 위성 능력을 먼저 보여줌으로써 정찰 위성의 그 대결에 있어서 우세권을 가져간다. 그래서 일정 억제력 확보에 도움을 준다. 그런 측면이 있겠고 예. 마지막으로는 북한에게 오판하지 말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죠. 북한의 예.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있으니까 위험한 행동하지 말라는 측면에서의 메시지를 던지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예, 이처럼 우리 국정원은 관련한 정보를 공개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미 백악관과 국방부는 아직도 이에 대해서 공식적인 확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도 북한이 우크라이나 파병 사실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우려된다고 밝힌 상태인데 미국은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두 단어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선과 대책. 첫 번째는 미 대선이 지금 초박빙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북한군의 파병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 이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해리스 캠프 지형에서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꼼꼼하게 확인해보고 이거를 이제 알려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 이게 사실로 확인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 대한 반대 급부, 상세책,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까?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얼마나 더 강화해서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이 필요하잖아요. 그 네. 마련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늠하는 측면에서의 시간 관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황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도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있고 미국 역시 입장을 취하고 있고 러시아도 지금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어떤 생각일까요? 러시아는 회색지대 전략을 가동시키는 거라고 봐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2022년에 침공하기 전에 2021년 겨울에 이미 대규모 병력을 접경 지역에 주둔시키고 했는데 침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는 것은 흑백지대 전략, 즉
전쟁이라는 공세를 하기 전에 그 전 단계에서는 회색지대 공세를 좀 가동시킨 거라고 봐요. 그리고 2014년에는 크림반도 합병을 할 때 러시아 군이 사실은 실제 싸워서 합병을 한 게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을 포섭하고 회색지대 전략을 활용해서 합병을 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북한 군인에게 위조 신분증을 주고 이런 것들이 회색지대 전략이거든요. 그런 것을 가동시키는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회색지대 전략을 좀 오래 끌고 가고 싶었는데 외부에 너무 빨리 알려져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고민하는 단계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 자, 이렇게 지금 우리를 비롯해서 세계 각국이 지금 북한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이전에는 이렇게 대규모 지상전을 해외에 파병한 적이 기억에 없었던 것 같거든요. 이번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북한이 이제 외부에 이제 개입을 하려고 했던 것은 몇 번 있었죠. 예. 베트남 전쟁도 있었고 제4차 중동 전쟁, 그다음에 우간다, 시리아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처럼 전투에 어떤 특정 전선에서 싸워서 이기겠다 이런 측면의 그 병력이 아니라 군사 고문단, 그다음에 교관, 조종사 이런 위주였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전투 부대를 파병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와는 굉장히 차별하다는 내용이죠. 그런 거를 보면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이번에 승부수를 좀 던져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북한이 대외 정책에서 가져간 기조는 북한 정권을 보호하겠다는 거였거든요. 네네. 근데 북한 정권이 지금 그 좌초될 위기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미국이 레짐 체인지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는 북한 정권 보호 전략에서 핵 강국 전략으로 전환시켜서 대외 행보를 가속화해서 위상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겠다. 그게 하나 있는 것 같고. 예.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실전 경험을 좀 해보겠다. 실전 경험은 지금 북한군이 전선에서 실전 경험을 한 건 6.25 때인데 예. 6.25 전쟁 외에 최근에는 첨단전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드론전이라고 할 만큼 첨단전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데 북한군이 거기에 참가함으로써 실전 경험을 한번 축적을 하고 그걸 한반도에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가를 한번 따져보려는 그 기회도 되고 그다음에 그 전선에 투입된 북한군 말고 북한군 전체에게 그 노하우를 전수시켜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까지 노리는 셈법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북한군이 러시아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도 상당히 궁금한데 일단 알려진 바에 의하면 폭풍군단이라고 알려진 11군단의 일부다라고 하는데 어떤 부대입니까, 여기가? 병력을 보면 이제 일반 병력하고 특수 병력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특전사가 있는데 예. 특전사에 해당되는 부대라고 봐야겠죠. 거기에 이제 4개 여단 규모 병력을 파병한다는 것인데 따라서 방어적인 성격이보다는 약간 굉장히 특수한 임무를 띱니다. 예를 들어서 적지에 침투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요인을 암살한다든가, 교란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최정예 부대죠. 그 최정예 부대를 이제 보낸다는 의미는 단순한 임무는 아닐 것이다. 그렇게 봐야겠죠. 예. 이렇게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 러시아 내부 사정과도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 내부에 지금 군 병력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형사사건 피고인들이 입대를 하게 되면 재판을 중지시켜준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러시아의 내부 사정이라던가. 러시아가 병력이 부족한 게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총동원령을 내리고 싶은데 그렇지도 않은 상태에서 병력이 이제 필요한데 북한이 그 병력을 어느 정도 보충해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전선에서 실체적인 역할까지 해준다면 굉장히 러시아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군은 단순하게 아까 과거의 파병은 상징적인 파병이었습니다. 네, 사실 네. 이건 실체적인 파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기대한 기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임무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한번 따져보면 세 가지로 이제 시나리오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 저강도라고 하면 그러니까 러시아 군을 지원하기 위한 군수 보급, 그다음 후방 지원 이런 걸 할 수 있겠고 예. 중강도라고 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접경 지대에서 러시아 본토를 방어하는 것. 거기서 위치는 러시아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고강도는 우크라이나 땅까지 들어가서 격전지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 최전선까지. 경우, 예, 최전선이죠. 예. 그런데 최전선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강도인 쿠르스크냐, 고강도인 돈바스 지역이냐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선택지 중에서 최정예 부대를 보냈다는 것은 이제 방법론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교육을 시키고 단계적으로 격전지로 갈 것인지 교육만 시키고 바로 격전지로 보낼 것인지. 근데 최정예 부대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저강도 임무는 배제해야 될 것 같고요. 최소한 중강도 이상인데 그 단계를 얼마나 축소해서 보낼 것이냐. 그 단계를 축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이제 특전사, 우리로 치면 이제 특전사라고 볼 수 있는 인물들을 이제 보낸 것인데 실전 경험을 쌓기 위함의 어떤 의도가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이것이 어느 정도의 어떤 경험치가 된다고 좀 볼 수 있을까요? 경험치가 북한 입장에서 잘 된 경우가 있고 잘 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돈바스 지역에 투입된다고 하면 이제 예. 일부 이제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그 지역에서만 하루에 1,000명 이상이 사실 사상자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기본적으로 뭐 1,000여 명이 일단은 뭐 1,500명 얘기가 뭐 나오기도 했는데 일단 1,000여 명이라고 본다면 1,000여 명이 하루에 사실은 러시아 사상자를 똑같이 낼 수도 있는 규모잖아요. 그쵸. 그러면 하루에 만약에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그 사상자가 북한군에게 그대로 된다고 하면 싸우는 게 별 이제 네네. 실전 어떤 노하우 습득이라든가 경험치 쌓는 게 없는 것이죠. 근데 네. 의외로 예상외로 굉장히 잘 싸워서 어느 정도 우크라이나군을 격퇴한다. 그리고 추가 지원군이 와서 거기에 합류해서 더 전선을 확대한다. 그럼 배우는 게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래서 그 앞으로의 전선 상황, 그다음에 전술과 작전의 형태 이런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과 이런 것 따라서 경험치, 노하우가 어느 정도 쌓여질지가 굉장히 주목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파병이라는 요거에 하나의 팩트만을 지금 볼 게 아니라 앞으로 프로세스를 잘 추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지금 과거에 이제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했고 이번에 이렇게 병력까지 제공을 한 것은 이전에 받은 것에 대한 대가를 넘어서 이거를 보냄으로써 더 나은 것, 더 무언가를 더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추측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의 기대가 있는 것이고 지금 러시아에 무언가를 기대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지난 6월 북한과 러시아가 맺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이제 그 기점으로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예. 기점 전에 이미 북한은 포탄도 보내고 있었고 단거리 탄도동 미사일도 보내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조약 이후에 그 조약을 소급 적용해서 국내법으로 따지면 소급 적용해서 자동 개입 비슷하게 해서 지금 보낸 거잖아요. 그 그쵸. 근거로. 예. 그러면은 그거와 다른 거를 러시아에게 굉장히 많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굉장히 급한 것을 아쉬운 대목을 풀어주기 위해서 북한이 준 거기 때문에 네. 기존에 러시아가 북한에게 제공했다고 하는 정찰 위성 정보 관련 기술 그거 외의 것을 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은 전략 거래가 그 강도가 높아진다는 얘기고 전략 기술, 전략 무기가 제공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리스트 안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우려하는 모든 무기가 다 포함되어 있죠. 정찰위성에 이제 고강도 정찰위성 어떤 도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ICBM 탄두 재진입 기술, 전략 핵잠수함 기술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서 예.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에 이것을 주지 않으면 북한이 나름의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도 병력까지 파병에 대한 어떤 그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줘야 되는데 어떻게 줘야 되는지에 압박을 받는 상황이고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는 주기로 합의해서 파병을 했다라는 그런 판단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무언가가 지금 약속이 오고 갔다라고 물밑에서 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양국 간에 강화하고 있는 협력에 대해서 많은 국제사회가 우려를 하고 있는 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7일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세계 대전을 향한 첫 단계. 국제사회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거는 지금 과도기적 국제 질서라고 하는 현 국제 정치를 봐야 되는데 국제 안보 지형이 한 곳에서 즉 지정학적으로 한 곳에서 위기가 거기서 국한되지 않고 다른 곳으로 파급되거나 혹은 연결되고 융합되는 기제가 지금 현재 국제 질서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인도태평양 지역하고도 관련성이 있었고 근데 지금 이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반도 지정학하고도 융합되는 기제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 행위자가 그 지정학적 전선에 다 관여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행위자가 많아지면 전선이 확대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 세계 지대에서 안전지대가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전쟁 관리도 안 되고 위기 관리도 안 되고 하는 이 국제 정치 질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바라는 그런 것을 의식하고 이야기했던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빨리 이게 그 화약고에 불이 더 붙기 전에 진화를 네. 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담은 거라고 봐야겠죠. 그 전선이 확대되는 것에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좀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 것인가 사실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한러 관계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부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까?
한러 관계가 지금 이제 안정적인 한러 관계를 이제 추진한다라고 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너무 부합하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 교착된 한러 관계는 풀기 어려운 게 현실이고, 근데 이제 더 안타까운 지점은 북한군이 러시아 지원을 위해서 파병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된 이후에도 러시아가 한반도 개입 가능성이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한러 관계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숙제가 됐고요. 지금 당장은 안정적인 한러 관계보다는 러시아에 대한 레버리지를 어떻게 높일 것인지 신경을 좀 써야 되고요. 그러려면 한국이 레드라인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뭐 그 방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정부도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서 현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 했는데 나아가서 그런 행동의 일환이 이거일 것 같습니다. 새 대북 제재 감시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에 대해서 가동을 하게 될 텐데 이와 관련해서 북한은 강하게 비난 성명을 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긴장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MSMT라고 하죠. MSMT가 출범하자마자 북한이 강하게 규탄한 것은 그만큼 두렵다는 거예요. 사실 그게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UN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 러시아가 무력화시켰는데 이것을 대체하는 효과가 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 그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이 없어지면서 북한이 이제 핵 보유국으로 공식 어떤 그 올라가는데 굉장히 이제 순풍을 탔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이제 제동 장치가 생겼으니까 그게 이제 우려되는 것이고요. 또 MSMT의 파급력 혹은 잠재력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북 제재로 시작하지만 대북 관련해서 모든 공조를 하는 유사입장국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더 많은 회원국이 이제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당장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 심지어 파병까지는 협력에 대해서 이 플랫폼을 중심으로 정보 공유도 하고 대응책도 마련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북한 입장에서는 그런 거 다 고려해서 반발에 나서는 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뭐 한 가지 이제 또 주목해야 돼야 하는 것이 미국 대선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 국제사회의 어떤 질서를 바로잡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제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차기 미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행정부를 이제 끌고 가야 되는 입장이 된 거죠. 지금 전선이 유라시아 전선, 중동 전선은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약간 약화되기는 경우는 더 확대되고 있고 예. 인도태평양 지역도 사실은 불안합니다. 대만 포위 작전 얼마 전에 이제 중국이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화약고 일촉즉발의 화약고가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전 세계가 이제 불안한 상황에서 미국의 힘은 약화되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굉장히 숙제가 되는데 근데 다음 차기 대통령이 됐을 때 이 문제를 직시하고 풀어내려고 하는 고민을 할 것인지 아니면 빨리 그냥 봉합을 하려고 할 것인지 그거에 따라 차별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 이익만 빨리 챙기면 된다 그래서 가치 판단, 정세 판단 안 하고 빨리 그냥 종전하든지 휴전하든지 해라 이렇게 해서 압박을 하고 지원을 안 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 말씀하신 그 굉장히 복잡한 국제 정세가 더 복잡하게 되고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예, 지금 미국에 대한 상황을 살펴봤는데 끝으로 이 부분도 짧게 여쭤볼게요. 지금 빠질 수 없는 나라가 있을 것 같아요. 중국입니다. 지금 북중러 협력에 대해서 과거에 이야기가 나왔었고 지금 북러 간의 밀착을 탐탁치 않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국은 지금 좀 어떤 속내고 앞으로 북중러 관계 어떻게 재편될 거라고 보십니까? 중국은 북한에게 굉장히 이제 불편한 심리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죠. 그리고 지금 북한이 하는 것은 등거리 외교가 아니고 저는 등거리 전략이라고 보거든요. 외교, 예. 정치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두 국가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국익을 뭐 극대화하겠다 뭐 이런 측면인데 그게 불편한 것이죠. 그래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의 그 3자 공조는 고강도로 운영되기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양자 관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고강도 양자 관계는 북한과 러시아, 중강도 양자 관계는 중국과 러시아, 그 다음에 저강도 양자 관계는 북한과 중국이 될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삼국 공조를 이루어내려면 가장 핵심적인 행위자가 지금 북한이 될 수밖에 없다. 네. 그 얘기는 북한이 상당 부분 이 상황으로부터 레버리지를 높이는 혜택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이야기 나눴는데요.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 센터 장관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